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선정한 주제는 고독사인데요. 즐겁고 넉넉한 추석의 이면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추석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독사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에게 안전 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 아침 날씨는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였고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공기질은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많게는 2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4도, 대구 23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백윤식, 성동일 주연의 영화 반드시 잡는다를 보면요. 백발의 독거노인 백윤식이 동네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가끔씩 나 좀 들여다봐주게. 이 영화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외로움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됐거든요. 이 영화 내용처럼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셨겠지만은 혼자 보낸 분들도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지난 2010년 105만 명에서 올해 140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지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되죠.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 동안 23%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가 5년 동안 23%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추이를 보면은 결국 고독사도 함께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이 쓸쓸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자료는 사실은 전체 고독사를 담기보다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요. 막상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줄 분이 있나 살펴봤을 때 가족이 있거나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그냥 그분들을 모실 분들이 그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고 대신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들을 함께 해줄 분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이분들을 무연고 사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자료이고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298건이었다가 이게 이제 2017년도가 됐을 때 366건으로 해서 5년 사이에 이제 22.8% 증가했다. 이런 자료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무연고 사망자가 22.8% 증가했다면 이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독사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건 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이 자료도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예. 그나마 고독사에 관련된 통계 자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말씀하신 지적대로라면은 명확한 자료 통계가 없다 보니까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무연고라고 하면은 장례조차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참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혼자서
그 방 안에서 병마와 싸우다가 외롭게 숨을 거두고 한참이 지나서 누군가에게 발견된다는 점, 이 점인 것 같아요. 그 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 고독사가 정말 안타까운 점은 사망하기 전부터 꾸준히 혼자 계셨다가 사망의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혼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그 이후에 한참 며칠에서 거의 몇 달에 어떨 때는 몇 년 지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는 것은 제3의 눈이고요. 사실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홀로 그 고통스럽고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되는 아마 당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그 통계 자료도 없이 끊임없이 혼자 이런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픈 일이죠. 예. 이게 고독사 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대문을 잠가 놓지 않았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누군가가 문을 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랜 기간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있다가 발견되는 점, 참 안타까운 점인 것 같은데, 이게 수치로 계속 보자면요. 1인 가구 비율이 28.6%로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역대 최고치였고요. 이게 역시 고독사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독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자 머물고 혼자 생활하고 누구와의 접촉도 없이 지내다가 그의 고통과 그의 사망과 그 사후를 누구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걸 고독사라고 한다면 이건 1인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는 20대로부터 노년기에 이렇게까지 홀로 사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1인 가구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 데다가 사실 이게 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가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호적은 가족과 함께 되어 있지만 따로 홀로 떨어져 나와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유도 다양하죠. 취업 때문이다, 학업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우리가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미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유이든 긍정적인 이유이든 부정적인 이유이든지 간에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지어 사회적 돌봄도 받지 못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고독사를 어떤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건 사실 사회적 방임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좀 봅니다. 아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방임이 계속된다면은 일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지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면 결국 고독사도 줄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걱정이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적인 통계라든지 방임이 계속된다면요. 게다가 그렇죠. 고령층뿐 아니라 40, 50대 독거 중년들도 한 180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40, 50대 중년의 독거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 18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이혼, 미혼 또 그 밖에 여러 기록이 여러 이유로 최근에 중년들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우리가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홀로 사시는 경우는 사별이라든지 물론 이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사별에 관련된 홀로 살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40대, 50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19.5%가 50대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게 지금 연령대별로 봤을 때 1인 가구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 이거는 사실은 40, 50대에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우리가 30%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막상 고독사가 어른들에게서 특별히 노년층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우리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되게 중년들 중에 특별히 50대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상 어른들은 특별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돌봄의 대상이고 사실상 우리가 여러 검진, 이를테면 치매 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여러 정책적인 발걸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40, 50대, 50대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경제적으로도 퇴직한 분들이 많고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이고 몸의 변화도 급작스럽게 많이 나타나는 시기라서 사실상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고독사의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사회 안전망이 보통은 한 60대가 넘어가야 좀 손길이 미치게 되니까 그 50대 남성의 고독사
그 위험이 좀 높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독거노인들 물어보면은 뭐 지금 50대 남성들, 50대 중년층의 건강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것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이것도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고독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옆에서 닦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밥 먹어라, 병원 가라, 뭐 이렇게 운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혼자 산다는 것의 또 다른 또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외로움이나 아니면 식사를 거르는 결식 이런 문제 말고도 당연히 건강관리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운동량에 대한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60대가 넘어갔을 때의 이 운동의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동성이 떨어지는 때가 60대 이상 관절의 문제라든지 허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만성 질환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종류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계속 남은 생애 동안 괴롭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떨어지다 보면 골밀도도 떨어지죠. 근력 떨어지죠. 근력 떨어지다면 균형감이나 운동 감각 떨어지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최근 여러 건강 프로그램들 보시면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근력, 다리 근력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의 중요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운동 안 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의욕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식사도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런 상황에 운동에 대한 사실상 별 필요도 잘 못 느끼고 힘드니까 더 나가기 싫어지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노년들이 새벽에 달리는 사람이 제일 많다 생각하지만 그건 건강한 어르신들이고요. 아하. 마음의 침체와 몸의 침체가 함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이렇다 보면 개인 스스로가 막을 수 있는 질병도 막기 어려운 이른바 자기방임의 상황이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방금 몸하고 마음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몸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약해질 것 같아요.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소리가 좀 그리울 정도로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런 나날을 보내실 텐데 스스로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런 분들을 상담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세요? 일단은 보통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고 그냥 나가고 싶거나 혹은 뭐 누구 일이 있으면 간신히 나가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남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건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이 고독사가 이 사회적 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의 패턴을 스스로 만드시거나 혹은 주변에서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무조건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시도록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밖에 나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이 사람이 매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무조건 얼굴을 비춰야 이분이 생존했는지 건강상의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를 타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무조건 외부에 있는 사회적인 여러 시설들에 참여하고 그런 함께하는 그 관계 공간을 찾도록 하는 스스로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찾기 어려울 경우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라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사회적 소속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하고 운동도 경험할 수 있는 규칙적 패턴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는 그렇군요. 운동도 들어가고 관계도 들어가고 예. 식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가 그 고독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독거노인들을 찾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분들을 밖으로 이게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강남구에서는 뭐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웃지킴이 거점 업소로 뭐 편의점을 활용했고 전라남도에서는 대학생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좀 중앙 컨트롤 타워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혼자 계신 분들에게 최근에는 이전 AI라든지 IoT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 집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들도 각각 그 1인 가구마다 설치를 한다면 일단은 그게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게 이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을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어르신들만 모여 계신 예를 들어서 산골이나 아니면은 농촌, 어촌 쪽에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는 것이 농촌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한 분만 며칠 안 보여도 김씨는 왜 안 보여? 이렇게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예. 오히려 집합 건물이 많은 곳에서 집합적으로 누군가를 돌볼 것 같지만 가장 큰 방임과 외로움과 고독이 발생하는 건 정말 사회적 역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역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마을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21세기를 재해석해서 21세기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적 방식으로 한 개인들의 삶 속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고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거대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고독사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진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평균 가구당 주거 면적은 62.3제곱미터로 전국 시도 중 가장 좁았고 전국 평균인 69.4제곱미터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주 면적이 가장 넓은 시도는 울산으로 76제곱미터였으며 이어서 충남과 대구, 세종 순이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 지역의 주거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넓었고 관악구는 48.9제곱미터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사라진 경기도 내 농지 면적이 수원시 면적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농지 면적은 16만 5천여 헥타르였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 말 기준 농지 면적 19만여 헥타르에 비해서 13%가 줄어든 수치로 줄어든 면적이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로 건설과 택지,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도내 농지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집수리와 마을정비 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발주 도시재생 사업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지역의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현재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점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돌아가게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한 면접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현재 면접 비용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와 지원 절차,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가급적 내년 본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접 비용에 통상 교통비와 식비, 메이크업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전기차 8만 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확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018년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서 179억 원을 투입해 민간에 친환경차 1,74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기 수소차 민간 보급 사업 2차 공고를 통해서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 법인과 단체,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서 전기차는 대당 1,206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소차는 전국 최고 순인 3,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 포털에 현재 게시된 차량입니다. 내년부터 인천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끼리 서로 책을 빌려주는 상호 대차 서비스가 전면 도입됩니다. 인천시 중앙도서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8곳이 도서 대출을 공유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빌리고 싶은 책이 주변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다른 지역 도서관에 신청한 뒤 택배로 발송된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호 대차 서비스가 적용될 도서관은 인천시 중앙과 북구, 부평과 주안, 화도진과 서구, 계양과 연수도서관 등 8곳이고 인천시 평생학습관도 이 서비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운전자는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50% 할인받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0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 주차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가구별 한 대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깎아줍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김효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에게 안전 상식 들어보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오늘도 김효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시댁도 다녀오고 친정도 다녀오고 잘 보냈습니다. 아유, 쉬지 못한 얼굴인 것 같아요. 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곤합니다. 명절 증후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양댁을 다 갔다 오다 보면은 휴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는 오늘 출근이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역이 좀 멀었나요? 오며 가면? 네, 시댁은 제주도고요. 다행히 친정은 서울인데 또 그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주도를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명절 쇠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주도를 여행으로 가신 기분은 아니셨을 것 같고. 네. 아유, 이게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말이 또 이제 그 연휴 때문에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힘든 주부님들이나 연휴 내내 고향을 오가느라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는 좀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강원도 일대의 호캉스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의 호캉스 좀 어색하시죠? 그러게요. 강원도 하면은 뭔가 자연에 몸을 맡기고 그런 것을 느끼고 싶은데 호텔하고 바캉스를 합친 말이잖아요. 호캉스. 맞아요. 네. 어디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좀 고급 호텔들이 강원도 일대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객들이 가실 수 있는 만한 좀 좋은 호텔들이 많이 생겨서 호캉스를 즐기시기에 딱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연히 평창올림픽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게다가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호캉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가 보네요. 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KTX 값을 합쳐도 서울권에 있는 호텔의 가격보다 저렴해요. 훨씬 더 좋은 룸 컨디션에. 그래서 그리고 또 눈앞에 바로 정말 그 산세, 푸르른 산세가 보이는 그런 뷰를 자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호캉스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강원도 호캉스로 선택해봤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 서울의 좋은 호텔이다 하고 또 야경, 도시, 전경이 아름답다고 한들 맞아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은 못한 것 같아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리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강릉역과 종착역이 강릉역인데 강릉역까지 2시간도 안 걸려요. 한 1시간 58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면 뭐 갈만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행이라는 게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거리보다는 시간보다는 비용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가깝다고 체감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KTX로 2시간이면 가니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종착역인 강릉에 뭐 볼거리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원래 강릉은 사실 KTX가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여행지인데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릉 커피, 뭐 경포 호수, 경포 해수욕장 등 뭐 볼거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곳들에 뭘 소개해드릴까 했던 것이었는데 제가 여기서도 호캉스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호캉스가 좀 다른 점은 호텔에서 그 바라보이는 뷰가 한쪽 면은 경포대 해수욕장, 한쪽 면은 경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의 그 빌딩 숲과는 너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울 지긋지긋하신 분들 여기 가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또 저렴한 가격에 호캉스를 즐기실 수 있고 또 이 중에 한 호텔은 그 싱가포르의 그 범선이 올라간 것 듯한 그 빌딩으로 이루어진 호텔이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약간 본따서 만든 호텔이 또 있어요. 그 호텔에 또 가보시는 것도 재밌는 거고 안 가보셔도 풍경을 즐기시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고요. 또 하나 그 호텔에 그 삼지연 악단의 단장이시죠. 그 현성월 씨가 그 호텔을 또 묵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성월이 묵은 호텔에 묵고 싶다 이러시면서 많이들 찾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야, 뭐 가격도 서울보다 저렴한데 환경도 좋고 또 뭐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이 왔다 간 곳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그 강릉 호캉스에서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다가 나와서 좀 힐링할 곳, 쉴 곳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침대에서도 쉬시고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호텔들도 많으니까 수영도 즐기시고요. 나오시면 저는 사실 경포대 해수욕장보다 사실 해수욕장은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경포 호수를 추천해드려요.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자전거 길과 산책길을 따로따로 마련해 놨는데요. 산책길 걸어가는 것도 좋고 자전거도 좋은데 산책길에는 홍길동전 있잖아요. 그걸 조형물로 만들었어요. 시리즈로. 조형물로요? 네. 그래서 뭐 홍길동이 태어남, 홍길동의 부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끔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보면서 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나무 그 소나무가 항상 유명하잖아요. 강릉에 여기도 역시나 소나무 숲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조형물도 있어요. 다 아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그 기분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4인이 같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또 가족분들이 함께 타고 있는데 그 모습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잔디밭이 드넓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컷 뛰놀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좋습니다. 뭐 아이들
뭐 교육적인 면이나 그 공기도 좋고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고 잠깐 놀게 하기에도 훌륭한 장소인데 잠깐 그 홍길동 조형물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귀엽죠? 익살스러운 네. 조그마한 동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여기서 홍길동이 이렇게 묘사가 됐네요. 네. 만화에서 보던 것하고는 좀 다른데 자, 제 생각에는 그 근처에 허난서러운 생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강릉에서 이것저것 또 체험도 해보고 잠시 좀 몸을 쉬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잖아요. 네, 역시 먹을 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요. 사실 강릉하면 초당두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초당두부를 이제 조금 변형시킨 뭐 짬뽕 순두부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것들도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초당 순두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닷물로 간을 맞춘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간을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입맛에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순두부 하나에 간장 소스 하나만 있어도 그 순두부 한 그릇을 비울 정도로 너무 맛있고요. 네. 또 순두부 전골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짬뽕보다는 이제 짬뽕은 이제 좀 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순두부 전골을 드시면 약간 매콤한 국물에 그 순두부의 그 고소함이 어우러진 것이 참 맛있고요. 그리고 네모난 모두부 있잖아요. 네네. 모두부도 방금 만들어서 따뜻하게 나오는데 같이 주시는 그 볶음김치랑 먹으면 이게 두부김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네. 막걸리를 또 한 잔 부르는 맛이죠. 아유,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네. 있으면은 막걸리 뭐 한 병 금방 뭐 후딱 마시죠. 후딱 마시죠. 뭐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맛있겠는데. 네. 자, 이번엔 진부역으로 가볼까요? 네, 강릉역이랑 사실은 차량으로는 하나도 안 막혀도 40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먼 곳이에요. 네. 그렇지만 KTX를 타면 15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진부역에서도 경기가 열렸어요. 뭐 크로스컨트리나 아니면 이제 스키와 관련된 것들이 열렸고요. 이 근처에도 월정사가 있어요.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데 네. 요즘에 사실 ASMR이라고 ASMR. 네, 예. 뭐 오토너머스 센서리 메디리언 리스폰스라고 힘드네요. 야, 힘이 많이 오셨네. 네,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 흐르는 소리, 비 내리는 소리, 그러니까 자연이 만드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서 일부러 이 소리를 듣거나 일부러 영상을 찾아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1박 2일 동안 머무는 월정사 템플스테이는 그냥 이거의 실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그런 영상, 음악 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나무 숲 걸으면서 그 쫄쫄쫄 흐르는 그 물소리, 네. 그 다음에 월정사의 밤에 들리는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네, 꼭 한번 1박 2일 네. 꼭 머물러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저의 마지막 호캉스입니다. 호텔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자, 강릉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오늘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입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때 좀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특별 경계 근무라고 해서 이번에는 좀 연휴 첫날에 당직을 섰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또 제가 근무 때는 출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운이 참 좋았네요. 사건 사고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출동은 없었는데 네. 또 그 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대원들의 출동 통계를 보니 이제 평균 2만 1000여 차례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뭐 출동 이유를 봤더니 질병이나 낙상, 이제 추락 등으로 인한 긴급 환자 이송이 6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뭐 벌집 제거, 잠김, 문개방 등 생활 안전 출동이 이제 4,600여 건, 화재나 교통사고, 구조 출동이 2,100여 건을 차지했습니다. 예,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긴급 환자, 구급 출동이었는데 성묘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고 그 제초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걸까요? 이제 물론 벌쏘임이나 뭐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 발생으로 출동이 많기도 하지만 구급대원을 할 때 보면 이제 연휴 당일이나 다음 날에는 특히나
복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119에 신고하거나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특히나 이제 올 추석이 시작된 9월은 식중독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낮에는 뭐 햇빛 때문에 바깥에다가 음식을 두면 금방 상할 테니까 뭐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뭐 여름에 주의해야 하는 질환으로 식중독이 알려져 있지만은 9월까지도 조심을 해야겠군요. 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집단 식중독 역학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9월에도 온도가 습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좋아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중독을 포함한 모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사례가 작년 사례만 봐도 9월에는 1,100여 건에 달했는데 이제 10월이 된 뒤에야 300여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특히 또 이제 추석날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이제 가족분들끼리 나눠 먹고 또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또 명절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옮기는 일이 잦아서 식중독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 이제 특히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이제 송편 있잖아요. 예. 송편은 뭐 자동차 안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할 수도 있고 각종 나물들은 이제 고사리, 뭐 숙주나물 등도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이제 쉽사리 변질될 수 있죠. 이 때문에 이제 명절 음식을 좀 옮길 때는 이제 최대한 아이스박스 등 이용하시고 음식을 차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추석 때는 음식을 또 넉넉하게 하는 집안이 많으니까 네. 고향 시골집에서 음식이 당연히 남을 테고 또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자식 손주들 먹으라고 다 주잖아요. 그때 이제 네. 차로 옮겨가면서 차에서 한 10시간 넘게 있으면은 그때 또 상하고 냉장고에 그렇죠. 넣어도 또 냉장고 안에서 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대한 먹을 만큼만 만들고 가급적 남기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이제 또 부득이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될 때는 조리 후에 2시간 이내에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을 보관하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씨가 좀 선선하다고 베란다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바람은 선선한 것 같아도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온도가 상승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베란다에다가 음식 쭉 놓고서 신문지로 이렇게 먼지 쌓이지 말라고 네. 덮어놓는 집안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그런 음식 먹고서 뭐 구토, 설사, 복통 증세를 보이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주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간혹적으로 신경마비, 발열, 근육 경련, 두통, 두드러기 등 심각한 식중독 증상도 보일 수 있어요. 네. 최근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케이크 식중독 주범인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장염 증상과 좀 비슷해 식중독 진단을 늦게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까처럼 이제 구토설사, 복통 등의 증상 보이시면 더 이상 음식은 먹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병원 방문해서 빠르게 의사 지시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소화 불량 뭐 이 정도로면은 그래도 뭐 운동하고 소화제 먹으면 되는데 네. 식중독에 걸린다고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뭘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이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이전에 알려드렸던 이제 손 씻기 이외에도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철저한 손 씻기인데요. 씻을 때는 먼저 이제 손바닥끼리 문지르고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끼리 또 세 번째는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시고요. 네 번째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닦고요. 마지막으로는 손바닥을 다른 편 손끝에 대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습니다. 만일 안전한 물과 비누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알코올이 62%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 이용해서 손 위생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특히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나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므로 연휴 기간에는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굴 등의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마시고 씻어서 냉장 보관했던 채소도 먹기 직전에 다시 씻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이렇게 식중독도 마찬가지고 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음식 있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음식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네, 9월 27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